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을 화끈하게, 내일은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여성입니다. 화통한 성격 때문인지 애인보다는 친구가 더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으며 산 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이런 저에게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어이도 없고 제가 왜 그 눈구름이 같은 속을 못 알아채고 홀라당 넘어갔었는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친구들에게 말을 해봐야 세상 물정 모르고 뒤통수 맞았다고 욕이나 한 번 더 얻어먹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를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찾아와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것이 아니라서 남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던 게 이번 사건의 패착이라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사람을 속이는 쪽이 못된 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바보 같은 건지 아니면 저를 속인 그놈이 나쁜 놈인 건지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나마 제 편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별의별 말을 다 털어놓네요. 그럼 서로는 여기서 줄이고 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수공방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자수공방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유하게 평생을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수공방을 운영하신 덕분에 어릴 때부터 저도 자수를 배워서 그런지 인내심이 강하고 조용조용하며 강한 멘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격면에서는 어머니를 닮았고 행동면에서는 아버지를 닮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조물주 위에 계신 건물주라 그런지 행동에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시면 무조건 직진을 하시는 성격이셨기 때문에 저도 그 면모를 닮아서 하나에 꽂히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행동적인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집안에 부유함이 늘 있었기 때문인지 저는 항상 당당하게 제가 해야 할 일에 거침없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은 상당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잘 지냈는데 원래 행복하면 그만큼의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온다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피곤하다, 몸이 힘들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느라 피곤한 건 줄 알고 아버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셔서 그런 거다 했는데 건강검진을 가셨다가 췌장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증상도 뒤늦게 나타나는 바람에 이미 저희 아버지는 손쓰기에는 많이 늦은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덤덤하게 우리 가족과 이별을 준비하시며 웃는 얼굴만 기억하고 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에 따라 울음을 꾹 참고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건물을 네 엄마 이름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엄마랑 이야기를 해보니 앞으로 살 날이 더 창창한 사람이 가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지께서는 보유하신 현금 재산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건물은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동의한 일이며 상의한 결과이니 부담을 가지지 말고 건물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정리하신 뒤 딱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저희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제 동생은 하염없이 울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정리하실 시간을 충분히 주셨기에 또 한편으로는 미련 없이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쯤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실 때는 저희도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느꼈지만 웃는 얼굴로 마지막을 보내자고 하셔서 울지 않으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영정사진으로 웃고 계신 건강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울었지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납골당에 잘 모신 뒤 틈만 나면 납골당에 가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제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회사 팀장님한테 칭찬받았다? 처음 받는 칭찬이라서 엄청 좋았어. 그리고 나 오늘 소개팅 했는데 남자 키가 너무 작은 거 있지? 배도 나오고. 아빠 같은 사람 어디 없나 몰라. 납골당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저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사이콘가 싶어서 내가 피해야 하는 건가 하다가 용기를 내서 누구시냐고 저한테 볼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피식 웃으면서 제가 누군지 궁금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한국말을 못 이해하는 건가 영문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저도 주말마다 찾아오는데 매번 여기서 넋두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했어요. 이번에는 팀장님이 칭찬 안 해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 이름이 김민재라고 하더라고요. 제 넋두리를 다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지긴 했지만 저도 제 이름이 윤봄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조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상당히 패션 센스가 좋은 스타일인 남자였습니다. 첫인상 자체가 무척이나 호감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꽤 많은 것을 물어보게 되었고 친절하게도 민재 씨는 저에게 많은 것을 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납골당에 아버지를 보러 찾아오는 것이라 했더니 민재 씨는 자기 부모님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찾아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괜한 걸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재 씨에게 사과를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돌아가신 지 시간이 꽤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몇 번 마주치게 되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에는 휴대폰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은 시간을 맞춰서 납골당 앞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혼자 다닐 땐 꽤 우울했는데 둘이 다니니 기분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민재 씨에게 패션 센스가 좋은 것 같다고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봐도 되냐 했더니 패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디자이너인가 보다 싶어서 꽤 전문직이구나,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명품도 걸치고 하는 거 보니까 돈도 꽤 잘 버는 디자이너인 것 같았어요. 그거 다들 아시죠? 패션에 빠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요. 꽤 자주 만나기도 했고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민재 씨에게 호감이 생겼고 민재 씨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인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탄한 연애가 시작되었고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딱 흘렀을 때 민재 씨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이 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민재 씨는 저에게 지금이 결혼 적령기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의견 차이가 있긴 했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루빨리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는 민재 씨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물론 저도 남겨질 엄마와 동생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 같으면 놓치지 말고 결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건물 월세도 받고 있는데 가정을 빨리 이뤄서 정착을 하면 어머니와 동생도 안심이 되고 좋을 것 같다고요. 거기다가 어머니 친구들 중에 일찍 손주들을 보신 분들도 계신데 손주 보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며 어머니께서도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재 씨랑 예비 신우, 어머니와 제 동생 이렇게 다섯이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신우의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서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민재 씨에게 결혼을 하면 신우는 원래 살던 집에서 혼자 사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혹시라도 제가 신우를 데리고 살아야 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민재 씨가 살짝 얼버무리면서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집을 팔아서 신혼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남은 돈으로 집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형편은 비슷하지 않아? 저는 민재 씨에게 끝까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신신당부이기도 했으니까요. 민재 씨 눈에는 저희 집이 자수공방을 하는 거랑 제가 회사 다니는 거 말고는 뭐가 없으니 본인 집과 형편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민재 씨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라 알겠다고 하고 신우가 살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민재 씨 돈에 제 돈을 합쳐서 꽤 괜찮은 빌라를 하나 얻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될 거라 상상했고 제가 외로운 민재 씨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상상뿐이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패션업에서 종사를 한다고 했던 그 직장이 동대문에서 옷가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걸치고 다니던 명품들은 전부 다 가짜였고 말입니다. 제가 정말 그 허물에 깜빡 속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이 저를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배신감을 느껴지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따지기도 애매했던 건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패션업에 종사한다고 했을 뿐인데 오해는 제가 스스로 오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기분까지 나빠하더라고요. 동대문에서 옷 장사한다고 자기 무시하는 거냐고 하는데 사실 좀 그렇죠. 나이 서른에 옷가게 주인도 아니고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한 달에 고작 180만 원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이 사람의 결혼 전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정도는 꽤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제가 차린 밥을 먹고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우가 신혼집에 한번 놀러 오더니 집이 너무 좋다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저에게 은근 말을 걸더라고요. 지금 사는 원룸도 엄청나게 저렴한 반지하 원룸이라서 보안도 취약하고 별로라며 조금 무섭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계속 저 들으라는 듯이 와 나도 이렇게 햇볕 드는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그냥 대놓고 신우도 취직하면 볕 드는 집으로 이사가라고 애둘러서 같이 사는 건 죽어도 싫다는 표현을 전했습니다. 신우는 그 뒤로 마치 작정을 한 사람처럼 굴었는데 자꾸 저의 집을 찾아와서 집안 살림을 하나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혼수를 준비할 때 세탁기랑 건조기는 좋은 걸로 구매를 했는데 신우가 자꾸 세탁물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차라리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돈이면 그냥 코인 세탁방 같은 데에 가서 세탁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와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돌리고 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네 집에는 욕조가 없다면서 자꾸 저희 집에서 반신욕을 하는 겁니다. 친구 집도 아니고 오빠 부부 집이면 욕실을 쓰고 정리라도 해야 하는데 신우의 긴 머리카락을 사방팔방 다 흘리고 다니질 않나. 거기다가 원룸이라서 밥 해먹기가 불편하다며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진짜 신우한테 하고 싶은 잔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호들갑을 다 떨면서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발을 동동 구르는 남편 때문에 놀라서 무슨 일인지 일단 진정을 하고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글쎄 신혼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도둑이 들었다니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위험하게. 저도 깜짝 놀라서 남편이랑 같이 신우네 집에 찾아갔더니 신우는 울고 있고 경찰이 와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신우에게 뭐 없어진 건 없냐고, 다친 데도 없는 거 맞냐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신우는 고개만 도리도리 젓고 모르겠다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신우가 나이도 어린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편은 경찰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저는 신우를 안아주며 달래다가 결국에는 일단 짐부터 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가 멀뚱멀뚱 있길래 제가 신우 집에서 대충 캐리어를 잡아들고 당장 급한 짐부터 싸라고 닥달을 했죠. 난장판이 된 집에서, 그것도 방금 도둑이 들어왔던 반지하 원룸에서 신우를 다시 내버려 두고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우한테 일단 집이 정리가 되고 도둑이 잡힐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우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둑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 그 집에서 또 어떤 봉변을 당할 줄 알고 신우를 혼자 둘 수 있겠어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막상 집에 들이니까 후회가 아주 막심하게 들긴 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합법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욕실에서 씻고 제 샤워 가운을 말도 없이 입고 나오지를 않나 쓰레기도 아무데나 막 버리더라고요. 분리수거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플라스틱이며 비닐이며 아무데나 막 버리고 제일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수채구멍에 쌓아두는 겁니다. 신우에게 잔소리도 해보고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언니가 대신해주면 안 돼요? 였습니다. 제가 무슨 부모도 부모도 아닌데 말입니다. 서서히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신우와 같이 사는 일에 힘듦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 슬쩍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도 다 됐을 것 같은데 신우는 집에 안 돌아간대? 어떻게 도둑이 든 집에 보낼 수가 있겠어. 도둑이 잡혔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 말을 쉽게 꺼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일이었다면 저는 눈치를 보면서 신혼부부 살림을 도우며 살았을 거라 장담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신우는 빨래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밥도 안 해. 우리 부부가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취업 준비한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데 집안일까지 어지르기만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신우가 취업이 안 되니까 돈이 없다면서 당당하게 용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이 제일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 어떻게 된 게 경찰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사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도둑이 잡혔다던가 아니면 뭐 동네에서 그런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던가 뭐가 발견이 됐다던가 하는 수사 진척 사항에 대해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말도 없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른다면서 대화를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가 살던 집이 전세든 애매든 어쨌든 신우 집 아닙니까? 아무런 말도 없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른다면서 대화를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가 살던 집이 전세든 매매든 어쨌든 신우 집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집을 공실로 내버려두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세면 방을 빼야 하고 매매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던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부 돈인데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반지하 원룸이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전셋집이라면 위약금을 조금 물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신우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갈 생각은 없고 진짜 제 속에 시커멓게 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참다 못해 퇴근길에 경찰서에 들러서 담당 형사를 붙잡고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다 저렇다 할 말도 없으시고
범인 검거 1등 국가라더니 좀도둑 하나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수사 종결됐어요, 그 사건. 네? 범인이 잡혔나요? 언제요? 구의역인 못 들으셨구나. 국과수에서 나와서 지문 검시까지 싹 했는데 침입자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어요. 없어진 물건도 없다고 하고 본인이 전날 술을 하도 마셔서 어지른 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도 했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신우가 우리 집에서 산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수사 종결이라뇨. 그것도 혐의 없음으로요. 저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붙잡고 경찰서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거 맞냐고. 오늘 형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으니까 숨길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정색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를 막 긁으면서 입을 열더라고요. 그걸 또 형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 당신도 참. 솔직히 그렇잖아. 내 동생 나이도 어린데 혼자 사는 거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보겠어. 그래서 이참에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뭐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좀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바로 신우이랑 남편이 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을 벌인 것이었어요. 심지어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속이려고 하는지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동생이 지금 타지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럼 나도 엄마 걱정되니까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같이 살아도 돼? 아니, 장모님이랑 내 동생은 다르잖아. 장모님은 불편하고. 저는 신우가 안 불편하겠습니까? 남편이 이런 작당무의를 했다는 게 너무나도 정 떨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신우가 살던 집도 알고 보니까 보증금 없이 들어가는 월세집이었더라고요. 남편이 버는 돈으로 월세를 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아둔 돈도 떨어지고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수를 써서 합가를 생각한 겁니다. 진짜 뒷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쫓아내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도 못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신우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하다, 나가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신우가 너무 뻔뻔하게 저희 집에 늘어붙어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화장품 좀 써도 되지? 어차피 언니랑 나랑 비슷비슷한 색이 어울리니까 언니 것 좀 쓸게. 그리고 나 옷 좀 빌려주면 안 돼? 나 이번에 좋은 데 가야 하는데 언니 옷이 비싸고 좋은 게 많더라. 언니 돈 잘 버나 봐? 그런 식으로 제 물건을 마치 지 물건처럼 쓰고 다니는데 안 된다 해도 몰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을 제대로 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명품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거라면서 비싼 클래식 라인으로 나와서 지금은 웃돈을 주고도 구입하기 어려운 명품 가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0살 기념 첫 선물로 사주신 가방이었으니 저에게 의미가 남다른 물건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 가방만큼은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끼고 보살피고 있었는데 이 정신나간 신혼년이 저한테 말도 없이 그 가방을 들고 나가서 스크래치를 내온 겁니다. 언니, 내가 이 가방 들고 나갔다가 술 먹고 떨어뜨렸는데 가죽에 흠이 생겼어. 미안해. 아니 근데 무슨 명품이 이렇게 약해? 이거 짭 아니야? 그 순간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신우의 뺨을 그냥 갈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신우의 뺨을 갈겼고 신우는 울지도 못하고 입을 떡 벌린 채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인데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고 스크래치를 내와?
나한테 물어봤으면 절대로 못 들고 나가겠을 거야,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내 뺨 때려놓고 소리까지 지르는 거야? 나 태어나서 뺨 맞아보는 거 처음이야. 언니가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사과해. 내가 너한테 왜 사과를 해야 하니? 내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망가뜨려놨는데 네가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 하거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이라도 신우를 쫓아내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저를 설득하려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신우를 내쫓겠다. 근데 당장 돈도 없고 집도 못 구하는 처지 아니냐고요.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면 고시원이라도 찾아서 내보내겠다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대꾸는 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제가 포기를 하거나 신우를 용서할 때까지 버티는 느낌을 팍팍 받았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날이 추워서 지금 집 나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아, 이 연놈들이 반성이 없구나. 저를 그냥 호구로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영영 누르붙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두 남매를 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가끔 친정집에 와서 잠을 자고 가곤 했는데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전부했더니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쩐지 하시더라고요. 왜? 엄마도 뭐 느낀 거 있어? 아니면 내 남편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우리 딸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자꾸 너희 아빠가 꿈에 나오는 거야. 너네 아빠가 엄마 보고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어서 되겠냐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처음에는 무슨 이런 개꿈이 다 있나 싶었는데 살면서 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이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말렸던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계속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사달이 난 것 같다고 이혼을 하려면 애가 들어서기 전에 빨리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참고 살아봐야 병만 키우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행동력 있는 우리 딸을 믿는다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까지 저의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든든해진 덕분에 제대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은 나름 남편이 돈을 보탠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반 갈라주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전제품들이야 중고로 팔아치우면 돈이 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중고 시세를 알아보며 저 혼자만의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한답시고 남편과 신우에게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 집안 분위기가 잠잠해지니 이 인간들이 또 슬며시 길을 펴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는 합가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자기들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진짜 그 뻔뻔한 행동에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원래는 세금 고지서를 어머니의 자수공방으로 받게 주소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남편이나 신우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뒀었는데 제가 실수를 하나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세금 고지서를 집 주소로 받아오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까지 집으로 날아오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신우랑 남편이 우편함에 꽂힌 세금 고지서를 보고 저에게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언니, 이거 뭐야? 언니 건물 있어? 왜 말 안 했어?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건물 있으면 나오는 거라는데? 언니 건물주야? 뭐야? 그동안 건물식이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박하게 군 거야? 아니 그러면 집은 왜 반반 나눈 건데? 있는 사람이 더 내야지. 언니, 나 진짜 서운하네? 건물주인 거 알았으면 나 취업 준비 안 했을 텐데. 나도 옷가게에서 그런 더러운 걸 안 보고 당신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하면서 살았으면 좋잖아. 하긴 지금도 늦진 않았어. 그렇지? 언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회사는 왜 다니는 건데? 앞으로는 그럼 건물 관리하면서 놀고 먹고 여행 다니자 우리. 그 건물 관리 내가 할까? 아무래도 건물주가 남자인 게 더 낫지 않겠어? 지금 둘 다 나 말할 틈 하나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이 건물 내 명의지만 내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거야, 신경 꺼. 당신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당신 거지 어떻게 장모님 거야? 그냥 자기 거 하자. 월세 얼마씩 들어오는데? 나한테 안 들어온다고. 너네 진짜 거지근성 버리는 게 좋겠다. 지금 신우가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 많이 참고 있거든? 내 건물이라고 쳐도 너희 남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없을 테니 그냥 신경 끄고 살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부부 아니야? 부부 사이에 너 돈 내 돈 따지고 드는 거야? 언니, 내가 집 나갈게. 오빠랑 싸우지 마. 근데 나 평소에 카페 하나 차리고 싶었었는데 언니네 건물에 카페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커피를 만들 줄은 알고? 카페는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나도 마누라 덕 좀 보자. 우리 동생 카페 하나 내주고 나도 건물 관리 시켜주고. 와, 널 만난 건 진짜 내 인생의 행운이다. 우리 부모님 보러 납골당에 가길 잘했어.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야? 나는 꿈에 우리 아빠가 와서 말렸는데 너 만나지 말라고. 뭐?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야?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올래? 이번 말은 좀 심했다. 그러니까 카페 하나 차려줘. 우리 건물에 들어오려면 돈 많아야 되는데? 언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 모아둔 돈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 돈 벌면 그때 월세 낼게. 응? 그래? 그러면 내 동생이 지방에서 사느라 차가 한 대 필요하다고 하던데. 내 동생한테 외제차 한 대 뽑아주면 내가 생각해볼게.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던지. 그렇게라도 해야 나도 손해는 덜 보는 게 아니겠어? 거기 보증금은 몇 억인짜리야. 남편과 신우는 고민에 빠진 듯 했고 저는 이 일로 빌미가 기가 막힌 복수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외제차를 진짜로 알아보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서서히 친정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신우가 놀러 나간 사이에 티가 나지 않게 제 짐을 서서히 친정으로 옮기기 시작하니 나흘 만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일주일이 정확하게 지난 시점에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그날 남편이 저에게 차 키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이게 뭔데? 네 동생 차 사달라며. 나름 외제차로 빚까지 내서 번쩍한 거 뽑아왔으니까 이제 카페 자리 보러 가자. 남편이 진짜 빚까지 내서 차를 뽑아올 줄 몰랐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건물 2층에 공실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복수를 하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물이 담겨있는 봉투가 떨어질 수 있게 천장에 매달아 놨습니다. 신우랑 남편이 문을 열고 신나서 들어오면 그 우물들을 정통으로 맞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전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터넷에 박제가 되면 아주 꼴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이 더 지나고 이혼소장이 접수된 서류를 들고 제 건물 2층에서 남편과 신우를 기다렸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올릴 준비까지 다 마친 다음 신우와 남편이 불렀고 둘 다 신이 나서 복도를 건너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건물 때깔 죽인다. 이 건물 진짜 몇백억 하겠는데? 새언니 덕분에 카페 사장도 되고 너무 신난다.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해둔 거 알지? 나 명품백도 하나 질렀잖아, 카드로. 저를 발견한 신우와 남편이 앞다투어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천장에 매달려있던 오물봉투가 그 둘을 덮쳤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뭐야?
신우와 남편이 오물을 된통 뒤집었었고 더러운 꼴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건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더 치고 싶었지만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근처에 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이혼해 우리. 나 솔직히 당신네들 같은 거지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냄새가 딱 어울려 너네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장모님도 알아? 네가 이렇게 사이콘지? 우리 엄마가 날 낳았는데 왜 모르겠어? 그리고 어디서 우리 엄마를 감히 입에 올리고 난리야? 언니, 이런 꼴을 만들어놓고 이혼이 가당키나 해요? 웃겨 진짜. 재산 분할인지 뭔지 그거에서 돈 받아낼 거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이야. 상속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안 들어가거든? 너의 몫은 지금 신혼집 자금 50% 그거밖에 없다는 소리야. 뭐? 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남편의 정강이를 발로 그냥 확 차버렸습니다. 차키를 남편 앞에서 살랑살랑 흔들면서 약을 올리니 남편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차키를 빼앗으려고 드는데 냄새가 절로 나니까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학창시절에 운동으로는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써서 앞이 잘 안 보여 허우적거리는 동안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나중에 약이 바짝 오른 남편과 신우가 결국에는 저를 잡기를 포기하고 말로 해결을 하려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말을 막 뱉더라고요. 척키 내놔. 그거 다 빚내서 산 거야.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그 비싼 차를 빚까지 내서 산 줄 알아? 언니, 나 이 가방도 카드 할부로 긁은 거라 다음 달부터 돈 나가야 하는데 가방값이라도 주면 안 돼? 너희들이 눈이 멀어서 한 행동인데 그걸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우리도 넘어가 준다니까? 너같이 아무것도 없고 허세만 가득한 새끼를 사랑한다고 감싸줬던 내가 병신이었어. 내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너희 남매가 그동안 나한테 빌붙었던 거, 온갖 거짓말로 날 속였던 거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아까워. 알아? 우리는 운명으로 만난 거잖아. 우리 부모님 장인어른이 납골당해서 우리를 이어준 거라니까? 개소리 하네 진짜. 우리 아빠가 귀신 돼서 나타났다니까 너랑 헤어지라고? 지붕은 부동산에 이미 내놨으니까 정확하게 반반 정리하자고. 아, 혼수는 전부 내 돈으로 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그거 전부 중고나라에 올려놨어. 내 물건이니까 소유권도 나한테 있는 거 알지? 건드리기만 해봐. 그제야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깨달은 건지 뭔지 남편이랑 신우가 그 짓꼴을 하고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당당하게 골대는 문제고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말하고 집도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니까 쫄리기 시작했는지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한 가족인데 어딜 떠나라고 하냐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뱉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에게는 외제차 값에 빚이 생겼고 신우에게는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카드값이 남았으니 마음이 급했겠죠. 저는 이미 남편이 제 명의로 사둔 차의 키를 빙빙 돌리면서 끝까지 나약하고 허세있고 찌질한 그들의 모습을 마음껏 비웃어 주었습니다. 당장 그 집에서 쫓겨나면 오갈 곳도 없고 먹고 살 걱정이 되니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겠지만 저는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씨알도 안 먹힌다는 표정으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 남편이랑 신우가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언니,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으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응? 나 이제 앞길이 창창해질 것 같은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내가 카페 성공시켜서 언니한테 돈 다 갚고 효도도 하고, 응? 내가 진짜 잘할게,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이 가방 1,000만 원짜리란 말이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가방 값을 내겠어. 나도 외제차 8,000만 원이나 주고 산 차란 말이야.
대출도 제대로 안 나와서 제 3금융 캐피털도 3군데에서나 빚내서 산 거야. 제발, 지금 당신이 모른 척하면 우리 평생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니까? 까지 말로만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제 건물에 기대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돌려하는 그들에게 저는 마지막 인내심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를 들어보니 이것도 아주 잠깐이고 제가 받아주기라도 하면 건물 명의부터 돌려달라고 할 뻔뻔한 연놈들이었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영상에 다 찍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꾹 참고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폭행 신고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들의 이 뻔뻔한 작태는 전국에 퍼질 거고 이혼 소송도 제 편에서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대신 신우가 메고 온 그 1,000만 원에 가깝다는 미니백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탈탈 털어 넣어 주었습니다. 신우가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빽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신우는 부들부들 떨면서 가방 내피를 닦아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아우, 진짜 너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까워.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잖아. 안 그래? 난 너네 같은 남 재산 등쳐먹는 인간들이 제일 싫더라. 저는 휴대폰에서 라이브로 준비된 영상을 끄면서 그들에게 나중에 인터넷 살펴보라고 아주 재미난 꼴 실컷 볼 수 있을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떠났고 부동산에 매매했던 집은 나름 위치가 좋았던 빌라라서 그런지 빠르게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만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돈을 받자마자 남편의 통장에 반을 붙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반도 주고 싶지 않긴 했지만 괜히 그랬다가 소송 전에 휘말리면 피곤하니까 정확하게 반반 나누었습니다. 가전은 대부분 중고가로 팔아치웠습니다. 제가 행동력 하나는 끝내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제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과 신우는 살려달라며 저희 친정을 매일같이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끝난 마당에 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지만 남편과 신우는 끝까지 저희를 귀찮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자수공방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결국에는 경찰까지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유능한 변호사님의 빠른 진행으로 돈 한 푼 손해보지 않고 이혼 소송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재판 선고일에 남편과 신우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꼴이 진짜 우습더군요. 이혼을 한 지 5개월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고 자꾸 찾아오는 전 남편과 신우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둘 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받은 외제차를 동생에게 선물로 주었고 제 동생은 그 차를 아주 잘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꿈의 아버지가 그 뒤로 나오지 않아 보고 싶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그 연놈들을 혹시라도 마주칠까 납골당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저는 오늘도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사이다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